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의 패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하루하루 쉽지가 않네요. 최욱입니다. 시청률 때문에요? 본인 프로그램? 아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다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네. 강유정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김덕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김덕훈입니다. 아, 우리 그 김덕훈 기자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네. 욕을 또 엄청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사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정도에 퇴사하지 않고요. 네. 네, 그냥 뭐 제가 다시 출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KBS와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포용력 덕분이죠.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게 된것 신문에도 같고요. 김덕훈 기자의 네. 발언이 많이 인용이 됐는데 네네네. 굳이 김모 기자라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김덕훈이라고 해도 될 거를 네. 익명으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예. 같은데. 모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운영 중인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죠. 김 씨와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중에 20분가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 내용 중에서 이 유 이사장은 김 씨가 KBS 법조팀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지만 보도되지 않았으며 KBS가 오히려 김 씨와 한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는 주장을 전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할 때 털어봐. 무슨 얘기했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인터뷰하고 왔는데 조국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거를 지금 털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론하고 검찰은 매우 밀접,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 걔네들이 먹고 사는 게 결국 서로 상호 협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건 뭐 내 인권이 탄압이 되건 어떻게든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막 바람을 불어일으켜줘서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져가고 밀고 나가게 만들어 주는구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구나. 네. 근데 그걸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네,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 PB와의 유시민 이사장과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내용, 저희 KBS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땡땡땡으로 나갔는데 유 이사장은 당초에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해당 언론사가 공영방송인 KBS다, KBS 법조팀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이 방송, 유튜브 방송 자체가 아침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날 당일에 아침부터 예고가 됐었고 그 시간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셨습니다. 일단 보신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언론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지만 진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기관이죠. 근데 이번 사태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테면 벌써 이제 김경록 씨, 제가 개인적으로 뉴스 소비자로서 놀랬다는 건 이제 9월 10일 날 벌써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꽤 긴 시간 인터뷰였다는. KBS와 인터뷰가 네,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수많은 단독에 대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단독이 물론 KBS에서 김경록 씨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전혀 다른 관점의 단독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이를테면 모두가 다 비슷한 혐의로 이 얘기를 가고 있을 때 이걸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길게 인용을 했다라던가 내지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이 본 인터뷰의 내용은 자사의 어떤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제가 신문이나 혹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봤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인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인터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2달 넘게 다뤄왔던 다른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일테면 일종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좀 편집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놀랐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과 그리고 한편으로 검찰과의 육착 관계라면 굉장히 민감하게 하지만 저는 밀월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 여기서 드러난 맥락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는 검찰 수사 그리고 특수부 수사를 취재하는 언론사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얘기가 되어 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점에서 이 관행이란 말이 저 같은 평범한 뉴스 소비자에게는 밀월 관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계기로 좀 확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산관리사 김 씨의 그 실제 이야기는 참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따옴표로 검찰발 기사로 해서 뭐 만났다, 뭐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20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다는 따옴표로 기사화가 많이 돼서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참 궁금했었는데 실제 목소리로 이렇게 육성이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이 또 믿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키를 주고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의혹 보도나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핵심 축이 표창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인데 일단 사모펀드 문제하고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언들을 계속해서 해온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또 표창장 문제까지 연관이 되죠. 일단 컴퓨터를 빼냈다는 등 이제 이런 식의 의혹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되면서 되게 깊숙하게 관련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발언한 것들 또는 이제 뭐 KBS하고 인터뷰했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 인터뷰를 전 한 번뿐이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해서 당연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간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언론과 검찰이 굉장히 밀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이 그걸 알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검찰한테 얘기하자마자 언론이 또 바로 이제 득달같이 알아가지고 자신한테 인터뷰를 요청해 온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검찰과 언론이 서로 굉장히 상호협조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의구심을 이 스스로가 이제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당사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이 실제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이는 거죠. 네, 네. 최욱 씨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제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증폭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런 와중에 언론 개혁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분노를 어딘가에 이렇게 좀 한 곳에 모아가지고 표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건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 중에 제가 관찰해 보면 KBS가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란 반응들을 하는데 그 반응이 한 가지는 이제 공영방송인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KBS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보도 태도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쨌든 건조한 사실들 위주로 어쨌든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을 인정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프레임 세워가지고 몰아붙이는 그런 언론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KBS 정도가 저렇게 검찰하고 상당히 밀접하단 말이야? 다른 언론은 도대체 어떻단 얘기야? 라는 식의 이제 그런 반응들이 현재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한 게 뭐냐면 특정 언론이 아니라 이번에 한 두어 달 넘는 이 조국 장관 정국에 있어서 이런 언론이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를 썼구나라는 그 구조를 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좀 KBS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뉴스 소비자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지금 이 김 PB가 얘기한 부분이라던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일테면 언론이 검찰과 어떤 확인을 거쳐서 기사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검찰이 절대 선인 것처럼 거기서 확인해 준 것은 진리가 되고 그리고 반대쪽의 의견은 시도해봤지만 접촉이 되지 않았으니까 체크하지 않아도 된 것으로 이를테면 괄호에 넣어져서 좀 배제되어 버리는 이 구조를 KBS라는 상징적인 한 회사에 대한 고유 명사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언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KBS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서 굉장히 발언도 하고 또 분노하는 까닭은 이 언론 전체의 맥락이 여기에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한 것이 완전히 묻혀버렸고 오히려 KBS 법조팀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불신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KBS 취재 9월 10일 날 이루어졌다고 뭐 이번에 아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한 게 있었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연락된 먼 친척이 뭐 되게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하고 지금 거의 뭐 오랜 기간 투자를 해왔는데 그 잘 모르는 친척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네.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취지였나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왜냐하면 그 조카의 그런 커리어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운용하는 사람의 그런 커리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꼭 뭐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긴 한데 예.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게 그 상품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링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뭐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니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만 투자자가 다 모집이 됐대요. 이미. 네. 투자자가 다 모집이 됐다는 얘기는 사모펀드는 최대 49명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49명이 다 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설정되는 펀드 있으면 그거라도 한번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오셔서 상담은 못 받으시고요.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 듣고 끝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김덕훈 기자가 그 자세한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어제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나온 그 자산관리사 김 씨에 대해서 KBS 법조팀의 입장은 피의자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은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가 조국이 김모 씨 집까지 쫓아왔대 이런 이야기를 KBS와 한 적도 없는데 검찰에 채팅창이 있었다라고 한 내용을 KBS가 검찰에 전달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또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려보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이 자산관리인 김 씨는 현재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검찰과 대립하는 관계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피의자들이 보통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데 응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가 너무 억울하거나 두 번째,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그게 혐의가 정당하지 않든 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인터뷰할 때 피의자가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나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검찰에서도 증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KBS 법조팀은 검찰에 우리랑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KBS 법조팀하고 어떻게 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KBS 법조팀의 구성원이 그 자산관리인 김 씨와 직접적으로 친소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장시간 설득 끝에 KBS와 인터뷰를 하게 됐고 KBS로 와서 인터뷰를. 일단 변호인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예. 설득을 해서 변호인 사무실에서 KBS로 오게 됐고 그래서 KBS와 1시간여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때 취재기자 2명이 참석했고 그 법조팀장이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니었고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취재기자 2명이. 취재기자 2명이. 예. 그리고 했어요. 예. 검찰에 확인을 한 때는 언젠가요? 아까 재확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데. 예. 검찰에 확인한 때는 그 인터뷰가 있었던 당일 날인 9월 10일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2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의 주된 내용은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을 직접 알고 있었는지 등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놓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지 부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할 때 이 예.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가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KBS가 이 자산관리인을 우리보다 사전에 만났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네. 네. 일단 KBS 취재 자체의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KBS 취재한 내용 전문을 다 보기도 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정 교수님. 네. 일단은 지금 KBS가 해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나왔던 제목은 허위사실 유포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사로 나왔던 제목은 9시 뉴스 통해서 나왔을 때요. 예. 근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건 너무 센 표현이니까 사실과 다르다라고 상당히 완화시킨 표현을 썼죠. 저는 뭐 사실과 다르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개거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통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밝혀서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도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 속에서 보면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KBS가 인터뷰해놓고도 막 그냥 묻고 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거는 입증이 되기는 않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인터뷰를 그대로 다 리스트까지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다? 너무 몰상식한 일이기 때문에 설마 그랬을 리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네. KBS의 해명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언급은 할 수 있고 오해는 풀어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식의 언급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송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방송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의미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인터뷰한 당사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으로 나간 게 아니다. 물론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 그대로 반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결이 달랐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뷰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도 이제 말씀 준 것처럼 인터뷰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터뷰를 했겠구나라든가 뭐 이게 지금 화면에 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KBS가 알려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바로 검찰에 갔을 때 그 화면이 떴을 때의 그 당사자 입장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당혹스러울 수 있죠.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실시간으로 들어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그 내용이 전달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의 정당성 여부는 일단 논외하더라도 적어도 검찰에 이 내용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이 사람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 부분이 검찰에게 전달됐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저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제 보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검찰과 대립하는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검찰에다가 KBS가 취재 목적이든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쨌든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그러는 것이든 이거 피해자의 얘기를 그대로 검찰에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관리인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증거인멸입니다. KBS의 입장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내용을 검찰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 법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부분 등을
재확인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이를테면 지금 김 씨 측과 일종의 컨텍스트를 봐서 이런 컨텍스트는 피의자 관련된 얘기니까 빼놓고 그것과 관련 없이 이 사람이 주요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썼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 긴 인터뷰 중에서 일부 부분을 발췌해서 썼는데 그게 이를테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터뷰를 했던 본인의 의사와 굉장히 배치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에게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내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내 의도를 좀 왜곡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이 KBS 입장에서 피의자 인터뷰 내용을 전혀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맥락상으로 봐서는 유출과 다르지 않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KBS가 검찰에 확인하는 그 과정의 맥락이라는 게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뭐냐면 부분적 사실과 추론이 뒤섞인 언론 보도가 바로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방영한 유튜브에서 방영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적 사실과 추론을 뒤섞어서 기사를 내보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KBS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은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이전에 보여줬던 것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취재 내용이 본래 의도와 달리 재구성됐다는 게 그리고 그걸 인지했다라고 지금 김 PB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아주 지역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 노출은 아니었다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좀 실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논점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당사자 김 씨의 어떤 주장이 자기가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인터뷰한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취지로 나갔다. 그러니까 즉 왜곡의 가능성을 일단 두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과의 협조 관계가 이게 공모 관계 수준인지 아닌지는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게 뭐 알려주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를 떠나가지고 검찰에게 이거 뭔가 확인받고 그다음에 흘려주고 이런 식의 관계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뭐냐면 이거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이거는 당연한 취재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한 가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식의 주요한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추산 선택됐는가를 이제 결국은 살펴봐야 되는 것으로 가는데 저는 왜곡 여부는 결국은 녹취록을 실제로 내서 판단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KBS 스스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이 인식의 갭을 메우는 방식의 어떤 해명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행이 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인 공모관계를 했다거나 뭔가 리스트를 넘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대중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검찰에게 그냥 단순한 크로스 체크를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기사들이나 그 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결국 보면 KBS를 비롯해서 기타의 언론들이 법조팀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검찰과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식으로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심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해명의 과정 속에는. KBS가 9월 10일 날 일단 이 김 씨와 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날 9시 뉴스를 통해서 두 곡지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그 보도 내용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를 먼 친척의 회사인 것처럼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 였나요? 자기가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안서까지 가져와 검토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김 씨는 나아가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코링크에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니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데. 만일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는 이 무렵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민정수석의 배우자여서 개별 주식엔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업체의 투자 가치를 물어 의아했다는 것.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알아보니 부실한 업체여서 정 교수에게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배터리가 있어요. 네네네.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는 법무부에 자산관리인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이 보도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아니죠. 그건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데 이용한 거지 그걸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모펀드에 관련된 거였었고, 이게 조국 장관이 직접 인지하고 이제 실제로 문제 시대에 투자를 했느냐,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그걸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사의 어떤 증언의 일부의 내용 지금 뭐 아까 잠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라고 이제 이런 식의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고, 이거는 확실히 코링크가 오촌 조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정경심이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했다. 근데 여기서는 언급이 안 나왔지만 이거를 만약에 조국 장관이 또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진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 발언이 되게 중요한 발언이다라고 KBS에서 인터뷰한 측은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보도의 어떤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쫙 다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나 그림의 상당 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옮겨놓은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완전히 다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까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아마 펼쳐놓고 보면은,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얘기한 것들 들어보면 이게 정반대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이 오촌 조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관련성이 있었던 것 같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도. 그다음에 WFM이나 이런 것의 투자에 관련해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혀 모른 채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을 때 언급이 있었고 자기가 그게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는 알아봤다 정도의 문제시되는 어떤 질문들은 있었습니다. 답들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때 그러나 따라서 지금 나온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이거 분명히 인지하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투자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결국은 조국 장관도 만약에 안다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그리기에는 저는 부족한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 보도가 당시에 궁금했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문제시해가지고 보도를 할 수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조국 장관이 해명했던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였으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자면 9월 1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시절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대상이 생겼고 거기서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짐작을 한번 해보겠어요. 짐작을 해보자면 취재 과정에서 아마도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겠구나라고 이를테면 인터뷰 과정에서 일종의 그 감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방향에서 수사를 하는지가 정답이고 그것을 이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의 말 속에서 아, 이 부분에서 검찰이 아마 이렇게 의혹을 느꼈겠구나라고 그 정답을 추론하는 게 언론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추론하는 게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검찰이 무슨 혐의로 수사하는지를 답 맞추고 정답 게임을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맥락에서 보자면 이 두 기사를 보자면 아, 이런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맥락에 이 김 PB의 인터뷰가 어느 정도 편집이 돼서 사용이 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좀 의미심장한 게 마지막에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PB가 하태경 의원이 나를 고영태처럼 보호해줘야 된다는 말이 가장 황당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지금 KBS의 이 보도를 보면은 일종의 내부 고발자 내지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에게 되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인터뷰 대상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를 저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 맥락,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알릴레오에서 했던 얘기랑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구절들이 인터뷰에 지금 사용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 안에서 뭐가 빠진 것인가 정말 전문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의 말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때 인터뷰와 저는 알릴레오에서 적어도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랑 알릴레오에서 한 인터뷰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로 변주해내고 있다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과 되게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아마 그 스스로가. 사실관계가 틀렸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때니까. 저는 강인조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결국은 언론이 검찰에 확인을 해봐 자기 인터뷰 내용 확인해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현재 권력에 있는 사람의 어떤 범죄 혐의라든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그림을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를 정답 맞추기 하는 것에 대단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케이스는 이제 검찰이 그린 그림을 흘리면 그 그림을 알려주고 퍼뜨려주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그런 케이스죠.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뭔가 상자로부터 벗어나야죠. 그러면 검찰이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검증까지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검찰도 한 이해 당사자고 검찰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거나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리함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관성, 그것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해주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언론의 역할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차로서 지적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질낮은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그 자산관리인 김 PB가 KBS와 9월 12일에 인터뷰한 의도는 무엇이고 KBS는 어떤 식으로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10일에 한 인터뷰의 의도. 그거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인이 어떤 목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관리인을 설득한 쪽은 KBS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인의 변호인과 같이 상의한 끝에 KBS로 온 거고 자산관리인은 이 인터뷰 속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자기 자산관리인인 자신한테 와서 펀드 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이게 하나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당한 것은 아닐까 이 조국 장관 부부가 이런 의문 제기가 이 두 번째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조카한테 당한 게 아닐까? 오촌 조카한테 네. 당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거는 맞는데 그 중에서 이제 KBS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만 나갔다고 생각해서 그걸 온당하지 않았다고 그 인터뷰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네. 네. 저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이 훨씬 더 큰 거였을 테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인터뷰를 안 했던 사람은 검찰에 불려다녔던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뭐 가까운 관계였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중요한 언론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설득을 했겠죠. 그 설득은 뭐 사실관계만 밝혀달라라는 식의 이제 얘기로 뭐 설득을 했다고 전 들었는데 어쨌든 나가서 얘기를 충분히 하면 뭔가 뭐 자신이 억울한 것도 일부는 있으니까 그것도 풀고 그다음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도 좀 풀고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면 정검심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걸 폭로하겠어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도 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말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시차를 두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분이 먼 친척이라고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투자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 약간은 부실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친척 관계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알아봤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용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보면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신이 관찰한 내용들을 쭉 사실에 가깝게 좀 진술한 그런 케이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이거를 KBS가 찍어내는 방식이 뭐냐, 그 당시 궁금했던 것들. 조국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해명할 때 그 오촌 조카가 이 운영에 직접 관여한 일이 없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거에 반박되는 자료가 들어갔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말 중에 보면은 먼저 들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라는 하는 발언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불명료한 발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발언인데 적어도 귀가 확 띄었겠죠. 뭐냐면 적어도 조국 장관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진규 교수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하는 식의 의심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정도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보도는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증언들이 다 수집됐다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방식의 보도가 충분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 한마디가 아까 좀 걸렸는데 의아심이 있어서라고 말이 끊겼어요. 근데 그 의아심이 뭐였냐면 이번에 전체 녹취록을 좀 더 분명히 들어봤더니 그 좀 약간 펀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구심이 있어서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투자자를 가칭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말은 오촌 조카가 명확하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가 속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어떻게 나왔냐면 조국 가족만을 위한 펀드일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이 똑같은 인터뷰 맥락에 거기에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의 지금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인터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조국 가족만을 위한 펀드였습니다라는 아까 그 리포트는 그 한 개인 기자 혹은 KBS의 분석이었습니다. 그건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네. 같은 인터뷰를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개의 뉴스 소비자들은 그거를 이게 분석인지 인터뷰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럼 저거는 조국 가족만을 위한 펀드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방금 전에 그 자산관리인이 투자자를 가장해서 코링크에다 전화를 해서 30억 정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코링크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촌 조카가 자기 오촌 당숙한테 사기를 치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30억 원을 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기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데 이 금액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라고 이 뒤에 녹취를 붙이는 거는 막 부딪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의 내용이랑. 녹취 부분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냥 리포트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두 분의 이야기의 네. 한 중간쯤에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일단은 강유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리포트된 방식은 이 이제 개인 자산 그 관리자가 이거는 조국 장관만을 일가만을 위한 펀드로 목적적으로 구성이 됐어라고 의도를 가지고 요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발언을 듣고 났더니 KBS가 판단하기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조국 장관 일가만을 위해서 만든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그 리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 인터뷰를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자산관리사가 그런 목적으로 의도해서 인터뷰한 것은 아닌 거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에 따라서 그걸 갖다 쓴 거니까. 다만 예를 들면 이게 조국 장관 일가만을 위한 펀드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방식도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주는 방식은 그렇게 올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전체하고 연결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그걸 알았고 조국 장관만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마침 얘가 그걸 증언해 줬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일종의 그 부분에서 좀 취재 가능을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 인터뷰, 중요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뉴스 보도로 소화하는 과정의 관행,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인터뷰를 물론 질문을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질문을 기자가 할 텐데 일단 그래도 내용에 충실한 보도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1시간 인터뷰를 했다면 그 내용에 충실한 인터뷰 내용에 충실한 뭐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오늘 취재하려는 것이 먼저인 상태에서 이 내용을 갖다 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사회부장이 이제 얘기한 바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당시에 9월 2일, 6일 날 각각 이제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 가족은 사모펀드 운영 과정을 몰랐습니다. 이 몰랐다고 얘기한 이유는 자본시장법 저촉에 자본시장법을 저촉할 가능성이 우리 가족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증을 이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에서 한 거니까 거기에 주목해서 보도하는 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랄까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이제 사실관계들이 더 파악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뭐 한 가지 방향으로 흐른 게 아니라 이제 조국 장관 부부가 당했을 가능성 뭐 이거 등등을 다 얘기했었는데 이걸 비슷하게 중점을 갖고 보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취재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인식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부장도 일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취재하는 기자는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이 100% 진실일 거다라고 전제하면 안 되죠. 네.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당연히 편집 단계에서 고려해가지고 이제 내는 게 당연히 맞다. 그래서 저는 그 태도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현재와 같은 증언들을 하거나 발언하는 것, 그다음에 녹취 내용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취지만을 가지고 이야기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맥락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왜 그럼 그 점에만 주목을 했을까? 그리고 그 점에 대한 관련된 발언조차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명확한 발언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검찰까지 확인하면서까지 그래 맞네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밀고 갈 그런 사안이었나라고 하는 게 일단은 판단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교과서적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터뷰, 특히나 단독 인터뷰거든요. 이건 이제 크로스 체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식의 원소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를 되도록이면 검찰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당신의 인터뷰를 받아서 이런 발언들을 따서 나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당신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야 돼요. 저는 저한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기자한테 당연히 그거 묻습니다. 어떻게 기사가 나가는지 그 문단 달라고. 그래서 그 문단이 제 의도와가 안 맞으면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취재 당한 사람은 그것까지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것이 당연한 절차다, 교과서적인 절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저는 저널리스트한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이 사실 또 거짓말로 또 아니라고 이제 뭐 부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 검증의 몫이라고 하는 어차피 저널리스트의 몫이기 때문에 적어도 취재 당사자가 거기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게 된 거는 자신의 의도하고 반하지 않게 기사가 나가줬으면 하는 것. 또는 사실이 검증된 것들이 덧붙여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은 편집진이 해야죠. 이 사람이 나 그렇게 하면 난 내 뜻하고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도 내보낼 거냐 말 거냐는 나중에 그 어떤 데스크의 판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절차로서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겪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많은 단독들이 쏟아져온 양태가 비슷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결국 KBS 보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PB 같은 경우는 내가 인터뷰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취지가 왜곡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취지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수많은 단독 보도들이 이번에 그런 방식으로 취지 혹은 맥락을 조금 편리한 대로, 어떤 점에서는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재빠르게 단독 보도를 내야 하니까 이 신속성의 문제가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인터뷰 하신 분에게 이게 맞느냐, 당신의 의도가 맞느냐, 취지가 맞느냐 확인도 생략하고, 다른 어떤 크로스체크의 다양성도 생략하고, 다들 단독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단독을 새로운 걸 내놓는 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원리 원칙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KBS 그 당시에 그런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지만, 독보적으로 또 KBS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도 있죠.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그랬다는 부분. 하지만 그게 또 변명의 여지가 또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 자산관리인을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니까 이제 맥락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그 9월 11일에 저희가 방금 전에 본 리포트 2개가 나가고 9월 12일에 조국 자택 하드도 교체, 정경심 교체된 하드 나중에 재설치해달라라는 기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김 씨 측, 아마도 김 씨의 변호인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2가지가 나오는데 김 씨 측은 정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 또 정 교수는 조 장관과 김 씨에게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말을 했다고 김 씨는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김 씨 측은 자기의 증거인멸 혐의를 벗기 위해서 검찰에서 정 교수한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KBS와 함께했던 그 인터뷰에서도 당연히 기자들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이걸 다 물어봤을 테고 이제 뭐 물어보니까 이제 KBS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방송으로 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발언에 격차가 있다 정도의 것들을 뒷받침하는 거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관찰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되게 불명료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점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센 보도가 나갔다라고 저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WFM에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이 증언을 한 게 내가 내 증거인멸에 어떤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말해야지라는 식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이제 답을 해주는데 저 WFM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펀드 운용이라는 게 이래요 하면서 설명을 해준 그런 케이스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어떠냐면 이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내가 거의 직접 투자자처럼 해가지고 내 이 주식을 사야겠는데 어떻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펀드 운용 방식을 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특히나 코링크나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 그 얘기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한 쪽에 훨씬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뚝 따가지고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되게 목적의식적으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한 그런 혐의로서 이 사람이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것도 점프가 되게 이제 심한 거죠. 의심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증언이 나온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도 의심할 수 있는 걸 좀 약간 넘어선 그런 보도들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지적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김 씨 측이 김 씨 변호인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김 씨 역시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의 사실을 줄이기 위해서 정 교수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리포트했다라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조심해야죠. 다른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축소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인터뷰에 응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로스체크가 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피의자의 경중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더 중한 피의자이고 누가 더 경한 피의자라는 건 없을 때 이런 리포트를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어땠냐면 하루하루의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팽팽하던 균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균형이 돌아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각의 소비자들이 일종의 편향을 가지고 뉴스를 소비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더더구나 한쪽 피의자의 의견이었다면 더 조심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떤 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한쪽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 김 씨 측의 내용을 실었다면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리포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취재 기자로서의 고충이 있는데 이제 수사기관을 취재를 하는 경우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어쨌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누군가가 하고 그거를 검찰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할 때 내가 꼭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부부가 될 텐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사를 쓸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주제에는.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언론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노출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취재해서 보도하는데 피해자의 얘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고
그거를 이용하는 언론도 분명히 있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 두 개의 어떤 전제를 깔아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자가 이제 딱 취재를 했더니 이 그 자산관리인이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발언 증언을 해서라도 내 증거인멸 혐의를 벗겠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증거인멸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져온 그 네. 행위 자체는 있었던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막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또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의심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피의를 벗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본다면 검증해야 될 내용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과장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 만약에 굳이 딱히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함께 뭔가 죄를 벗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검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태도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검증은 결국 검찰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크로스체크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저는 이 두 가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검찰 검증이 타당한 크로스체크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면피할 수 있는 크로스체크 방법은 맞지만 그런 크로스체크의 결과는 결국 뭐냐면 검찰의 수사의 내용이 이렇네. 검찰은 이런 걸 혐의를 두고 있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것 이상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거짓말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땐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영방송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충분하게 검증이 됐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검증된 내용을 위주로 보도를 하는 것들이 맞다고 봐요. 근데 안 그랬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들이 이미 막 보도를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독 보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불충분하더라도 내보내야 돼. 그리고 그게 관행이야. 지금까지는 그랬어.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들의 취재 관행 중에 하나, 아까 그 KBS 9시 뉴스에서 이 알릴레오 방송 이후에 반박하는 보도를 냈었는데 그 워딩 가운데 이제 검찰의 재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은 검찰에 재 확인했어? 검찰에 물어봤어? 라는 것에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취재 관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또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해요?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분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하나요? 검사들만 팩트를 제대로 알아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걸 검찰에 물어보느냐?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사모펀드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한테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모펀드의 운영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그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거니까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걸 물어본다고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대신에 뭐 검사보다는 민정수석실이라는 경제 전문가가 더 많이 알지 않나요? 네. 아니죠. 사실관계 확인. 사실관계. 왜냐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경제 전문가는 경제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는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게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 될 테고. 나머지 하나는 아마 조국 장관 후보자가 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테니 거기에 취재원이 있다면 그곳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민정수석실은 기본적으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후보자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실은 굉장한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실에다가 아무리 잘 질문을 한다고 한들 어쨌든 민정수석실은 여기다가 이제 조국 장관 일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한테 뭐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증언들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취재를 해서 사실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취재처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 게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맞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처럼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거랑 다른 문제고 핵심이 그거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운영자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투자를 감행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충 확인해 주는 이야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가까운 자산관리사한테 나왔기 때문에 심증을 상당히 굳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한테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시도했으나 확인이 안 됐다. 법무부 쪽에서 확인 안 해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확인 안 해줬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간접적으로는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잡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물론 더 된다면 맞짱이 PB 같은 사람을 더 구해다가 제보를 받거나 뭐 해가지고 쭉 펼치고 다니면서 비슷한 증언들을 몇 개를 더 수집을 하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전공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증언들을 소집하는 방법. 그런데 그 당시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내보낸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확인해 주는 걸로 크로스체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부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그런 혐의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진술을 한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PB의 이야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재확인, 크로스 체크해 주거나 재검증해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검찰의 수사 방향을 확인하는 그렇죠. 거죠. 수사 방향을 확인해서 PB가 대충 그렇게 여기서도 진술하고 저기서도 진술했겠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확인들, 케이스를 얻은 거지 PB와 유사한 다른 증언들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검찰한테 물어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전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종 신급으로서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 신급이 검찰밖에 없었다라는 게 저는 이번에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굉장히 추락하는 반면 이 제도권 밖에 있던 언론이 부상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최종 신급으로서 진리를 확인할 기관을 검찰 외에도 뒀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전달이 됐을 때 그 언론을 소비하는 분들이 가능성 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그 부분을 인정해 준 거죠. 그냥 해적 집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KBS 뉴스 미디어를 비롯해서 대개의 전통적인 언론 미디어들은 검찰에게는 진리 그리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최종 신급 여기서 전통적 우리가 관행이라 부르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라는 거를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나 혹은 패착 내지는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김덕훈 기자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은연중에 어떤 그동안의 관행 그리고 진심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민정수석실의 취재는 뭐 일방적으로 편들어 줄 것 같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었다. 할 필요가 없었다기보다는 매우 가능성이 그러니까 중요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원래도 민정수석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럼 정반대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죄가 있는 걸 입증해 보여야 되는 집단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기성 언론의 신뢰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새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과정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법 위반 혐의로 하고 있느냐를 대충 간접적으로 질문했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얘네가 증거를 잡았겠지. 이 증언 이상에도 뭐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증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네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검찰은 아마도 강력한 수사의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거의 전문가니까 증거들을 이미 쫙 수집해 놓고 이 방향으로 잡았겠네라고 신뢰한 거죠. 실제로 검찰의 말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물론 아직까지 뭐 드러난 것들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차적으로 의심했어야 된다라는 측면들은 저는 여전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레거시 미디어 얘기하셨지만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관계. 근데 저는 기존 PD수첩이 표창장 문제 가지고 보여준 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보여준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증거 수집 방법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기성 미디어가 실제로 기존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약간의 호흡을 좀 늦추고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진리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면서 기타의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들였다면 저는 되게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의 재확인하는 일종의 뭐 그동안에 있었던 취재 관행. 만약 이 재확인 과정이 없었다면 이 리포트는 KBS가 안 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많은 검찰의- 관계인들을 다 취재하더라도 10명을 더 취재하더라도 검찰에 확인하는 작업을 안 거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꼭 왜냐하면- 들어가야지만 보도의 어떤 왜냐하면 신뢰도가 검찰의 높아진다? 신뢰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수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적어도 얘기를 할 거면 적어도 그걸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다가 어떻게든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일반 시청자랑 좀 충돌하는 지점인 것 왜냐하면 같네요. 수사에 예, 대해서 예. 언급을 안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네에 사고가 났다. 그 사고가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수사기관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사고의 목격자나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면 되지만 이건 수사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명을 더 취재하든 수사기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네. 100개의 언론사가 있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90개 이상의 언론사가 검찰한테만 숙제검사 맞듯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너무 비슷하게 겪었고요. 그 반대의 입장에서 다양한 취재 경로를 확보하고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입체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언론사가 적어도 9월 10일 이때쯤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좀 말 그대로 MBC PD수첩도 탐사 보도를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탐사 보도라든가 심층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9월 10일 이때쯤에는 검찰이 마치 모범 답안인 양 모두들 거기서 확인받고 거기서 확인되면 단독이란 이름으로 아주 지엽적인 사실조차도 굉장히 이 판국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의 첨가처럼 그렇게 좀 유난을 떨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검찰 조사 받는 사람은 검찰에서만 얘기하고 딴 데서 얘기한 거 언론에서 그거를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사실은 검찰이 좀 더 편한 대상이죠. 어떤 면에서 평상시에 세워놓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최고의 어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있어서 핵심 목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 시절은 그리고 검찰이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해당사처럼 행동하는 국면에서는 외려 피하는 게 마땅한 그런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달간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쫙 봤을 때 특히나 법조팀에서 취재하는 방식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검찰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발로 나온 것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지금은 어디로 가버렸지라고 느낌이 드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딱 멈추고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어떤 이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검찰하고 되게 비슷한 행보를 맞춰가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당장 어제 그 일이 있었음에도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검찰발 보도들의 내용이나 그림들을 보면 저는 이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언론의 보도 태도 자체가. 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던 김 PB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음을 드러냈는데요. 왜곡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네. 그냥 인사하고 근데 그 기사도 뭐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3번, 4번 총 만났거든요. 2014년부터.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고맙다고. 네. 우리 잘 놀아줘서 고맙다. 장윤식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가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제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네가 한 적이 있냐. 근데 저는 이제 피해자 신분이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 하나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쓴 사람이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건 아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추가로 이제 쓰는데 나중 되니까 PC 교체해줘서 고맙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바로 득달같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취재가 들어오더라. 무서워요. 이 부분은 검찰이 공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식으로든 기자들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게 맞는다는 말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확인을 안 해주거나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발전이 일어나서 최초의 발언, 진술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이 나온다. KBS 경우만 해도 저는 그나마 이건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의 발언 인용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죠. 하드 교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증결면 목적으로 하드 교체를 했고 그거를 조국 장관이 알아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걸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으로 읽혀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의도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 자체, 그리고 취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흘렸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시아타임즈나 이런 데는 가로 열고 증거인멸 앞에 집어넣고 고맙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자가발전이 일어나는 증거거든요.
검찰에 한번 전혀 다른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알려져서 자기한테 취재가 들어오고 확인이 안 됐더니 자기들끼리 막 발전시켜서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억측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 수사 방식이나 언론 보도 방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적어도 이 사람 입에서는 저는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2일 KBS 뉴스 9, 그러니까 9시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정 교수는 교체된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나중에 재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울림 배신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두 워딩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될 워딩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건 아주 개인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 사실관계가 하드 교체라던가 재설치 요청이라는 이 중차대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워딩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아내를 구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바로 문장이 뭐냐면 조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얘기는 없어요. 이를테면 조 장관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에 대해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너무나 그렇게 읽히는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의혹을 가진 분들에게는 확증 편향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리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때 KBS 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문장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봐서는 어떻게 보자면 수사에서 확인될 부분들을 미리 좀 정답을 정해놓고 보도했다라고 하는 혐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취재 기자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멘트 자체는 피의사실 공표도 뭐도 아니고 이거 어떤 무슨 혐의를 확증하는데 어떠한 실체적 진실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뒤가 구리다라는 냄새만 풍기는 거니까 이런 보도는 지양하는 게 필요하죠.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먼저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이 김 씨의 진술 또는 김 씨 측의 진술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2달 동안 딴 데랑 인터뷰를 안 하다가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딘가는 사실은 뭐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계기를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터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핵심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검찰에 진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이야기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진실을 검증해내는 게 또 이제 언론의 몫이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진실 검증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어떤 의무 전에 뭐가 필요하면 적어도 이 언론이 내가 얘기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비틀어서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신뢰관계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물론 검증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건 언론이 좀 잘 고민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증언을 안 했을까? 물론 지금 뭐 전화는 굉장히 걸려왔다 그러고 일부는 아마 문자 메시지라도 받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하는지는 알았을 테니까. 근데 안 했을까? 그리고 나서 튀어나왔을까?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지난 2달의 언론 보도에 대한 당사자들, 제보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10월 8일 알릴레오에 이게 없었더라면 이 인터뷰를 통한 이를테면 이 인터뷰를 소재로 한 방송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시간 반의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했던 컨텍스트 자체가 그냥 묻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과 인터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이미 가진 상태고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에도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 오늘 얘기 나누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건 좀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인터뷰를 하다가 내 어떤 의도나 혹은 인터뷰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사장되고 왜곡된 채로 그냥 살았을지조차도 저는 그런 확장되는 우려까지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언론의 신뢰도라고 할 때 신뢰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가 조금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도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럼 내가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신뢰감. 이를테면 언론이 아주 입체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신뢰감이 이분에게는 그동안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잘못하면 정말 없는 채로 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김 씨가 직접 이야기한 공개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KBS 비롯한 언론의 취재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